살만한 세상 수요일에는 경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락을 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오전 증시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오전은 양시장이 조금 엇갈리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3포인트가 빠져서 265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 4.93포인트 상승하면서 87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테마형 주식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던 자산주들은 오전에 소폭 강세를 보여주다가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지 않자 오히려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별 주식들과 그리고 일부 자산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AI 열풍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죠. 엔비디아. 뉴욕 증시에서 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 돌파했다. 그래서 엄청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급락했다고요? 네네. 이제 내일 실적 발표인데요. 사전에 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실적이 그동안에 지난 3분기 연속으로 정말 엄청난 속도의 성장 속도를 보여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거는 다른 쪽은 줄이지만 AI는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GPU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모든 수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익과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 떨어지는 것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미 선반영되었으니 발표한 후에 볼 거 없다. 지금 빨리 좀 챙겨놔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일종의 보험적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분류하시는 게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한 달 반 동안에 46.6%나 올라서 말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3위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갔었죠. 네네. 그 아람코가 중간에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진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죠. 근데 이번에 오늘 떨어져서 이제 4위쯤으로 내려왔을까요? 지금 시가총액 살펴보면 현재 총 시가가 1.7조 원이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구글하고 이런 기업들 1.8조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예. 살짝 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들의 했던 모든 행태들을 보건대 AI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AI 대전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AI는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 언어 모형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발간되어 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서 거기에서 가장 근사치 값을 만들어내는 게 이 LLM 모델의 어떤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내려면 당연히 CPU보다는 GPU가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수많은 데이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0개, 1000개, 10,000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파라미터라고 표현하는데 파라미터 개수가 수천억 개에서 이제 조 단위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읽어내려면 컴퓨팅 파워가 어마무시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AI 인공지능이 본격화된 결정적 계기가 컴퓨팅 파워가 올라서 그런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컴퓨팅 파워라는 건 GPU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GPU를 다량으로 써야만 AI가 구동되는 지금 모델로 와 있고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를 받은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팹리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이나 모두 GPU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량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그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 다량으로 주문을 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공장이라는 건 세계에 TSMC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TSMC에 물건을 맡길 수 있는 애들은 엔비디아밖에 없고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독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칩을 잘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판도는 조금 일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제조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고 또 하나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실적은 좋을 건데요.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걸 지금 다 예상 이미 했고요. 그걸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적 발표에서 뭐 매출, 순이익 뭐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성장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투자라는 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반인들은 실적 보면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좋아야 되겠네 하지만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실적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일부 예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라고 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그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앞으로 우리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해 줍니다. 네. 지난번에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좋았고 두 분기 연속 가이던스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아지는 건 나도 알겠는데 설마 그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좋아진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다음부터는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낼 때마다 그것들 이상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많이 오른 거는 좀 압도적으로 실적 증가가 이어졌고 그것까지 예상해서 미래 이렇게 될 거니까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주가 떨어진 것은 그거 달성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고 의혹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치는 기대감에 부합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발표할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저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제 기술적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팹리스 업체들은 정말 마진이 어마무시합니다. TSMC 만들어주는 회사도 마진을 많이 남깁니다만 엄청나게 큰 마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마진이 있으면 기업 환경이라는 건 저쪽에서 떼돈을 벌고 있으면 누군가는 당연히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찻집이 하나 생겼는데 동네 돈을 다 긁어 모은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옆에 찻집이 하나 더 생기게 마련이죠. 네. 이 기술적인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제조 기업, 즉 TSMC나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비 증설을 하게 됩니다. 다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설비 증설하는데 겁을 안 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너무너무 좋았던 마진들이 좀 꺾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염려를 앞으로는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쉽게 범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눈은 단지 6개월만 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이후의 상황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방향성을 달리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시는 게 이 투자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경제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 TSMC의 독점적 지위. 요게 이제 무너지면은 또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겠군요. 네. 근데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TSMC는 70년대부터 이 사업을 했고 네. 단연 압도적인 1위예요. 그 오랜 동안 업력을 쌓아왔는데 이게 이제 미세 공정까지 가면서 이 기술의 벽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한 회사고 잘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업력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이 지금 고비들을 기술적 고비들을 잘 넘겨준다면 삼성전자도 TSMC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로 등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매우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차일피일 좀 미뤄진다는 느낌?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흐름들이 지금 사실 한 1년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TSMC가 가장 지금 독보적이고요.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이 인텔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 UMC라든가 SMIC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미세 공정의 어떤 거대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 인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이런 3개 정도, 3강 체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오늘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회사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기업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AI 관련 메모리의 매출 규모보다는 아직까지는 D램, 그다음에 엔드 플래시 쪽의 매출이 훨씬 더 비중이 중요한 회사들입니다. 네. 이쪽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1월달 지난 1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확실히 수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전월 대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이 추세로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한다면 이런 AI 쪽 관련 아니더라도 주가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특별히 이제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 납기가 축소됐다. 주문해서 네. 공급까지 걸리는 납기가 축소됐다. 이게 삼성전자와 HBM 메모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결과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것도 기대 부푼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한국 언론이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8에서 11개월 걸리던 게 이제 한 3, 4개월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과연 아무런 그동안의 얘기가 그렇게 없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소위 말하는 키 제품으로 HBM하고 그것까지 다 납품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삼성전자하고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내용이 아니겠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바라고 있는 바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납기가 단축된다라는 것은 일단 TSMC의 경에서 이들이 라인을 많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가장 일단 첫 번째로 높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쇼티지가 있는 HBM 쪽, 메모리 쪽에서의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되어서 납기가 좀 단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 CPU와 GPU의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보다 조금 좀 쉬운 GPU를 만들어서 그 공정 기간을 좀 짧게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삼성하고의 협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믿기에는 그동안에 나왔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의 어떤 거래 내역들에서 이렇게 옆으로 새어나온 뉴스들을 보건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정 기간은 짧아지는 거는 기술의 수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소프트뱅크 쪽 뉴스가 있던데 말이죠.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경쟁할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1,000억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호재가 아닐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손정희 회장은 오래전부터, 대략 한 10년 전부터 AI를 강조했고, 한국에 와서도 AI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보는 식견은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요. 암의 대주주이기도 한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이 AI가 앞으로 일반인 AI, 즉 AGI 쪽까지 발전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이고,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칩을 만들고 AI에 뛰어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조 역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아직도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1,000억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AI가 발전하고 그다음 GPU든 CPU든이 발전을 하면 메모리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많이 쓰는 양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16년, 17년에
그때는 듣도 보도 못했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일반인들은 몰랐어요. 그랬죠. 심지어 칩을 만드는 업체들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어마무시했고 실제적으로 D램 쪽만 보면 마진율이 50%도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실적을 냈던 때가 16년, 17년, 18년 그 기간인데요. 그런 흐름들이 2차로 AI 어떤 서버 폭발이 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GPU와 CPU가 만들어져야 될 터인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상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걸 못 만들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손정희 회장은 당연히 그래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는 어디냐?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ARM이 될 것이다. ARM. 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도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부추기겠다.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이거 다음 주에 또 발표한다는데 뭘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한국에서 사실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규모 대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순위를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인데 코리아 순위로 디스카운트. 보면 네, 한참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게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보다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과거 IMF에 쓴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주주가 돈을 벌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쌓아놓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경영자들은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내 회사야라고 생각하죠. 사실 상장을 했다라는 건 내 주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업 개념인데요. 네. 이 개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이 밸류 프로그램을 정부가 했고 거래소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주가가 대략 바닥에서부터 한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보다는 주식을 투자하는 인구들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대략 한 1,400만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예전에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주체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주체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선거와 앞서서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소액주주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생각보다 느려질 수도 있어요.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런 얘기조차 없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지가 조금 유리한 입지로 바뀌는 과정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이런 요청을 할 겁니다. 이익률을 ROE라고 표현되는 이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그다음에 장부가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아마 제시해봐라. 네. 그리고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겠다. 아마 그것들을 구축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걸 제시하겠군요. 네. 네. 네, 다음 주에 발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영향 같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곽상준 증시 각도기 님이 나오시다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교통정보 듣고 와야 되겠는데요. 노래도 하나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폰시가 부르는 데스파시토 듣고 교통정보 듣고 날씨 정보까지 다 듣고 2부로 연결됩니다. 네, 살만세의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 직춘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직장 사춘기. 직장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직장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소해 주시겠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또 직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직장인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었나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하면은 그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 말이죠.
전 세계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2년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좀 약간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세계 직장 현황 보고서를 해년마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에 전 세계 직장인이 중에 직장에서 그 전날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한 사람이 44%였는데요. 이거는 그 전해와 똑같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2018년에 37%였는데 꾸준히 상승해서 2021년에는 44%를 찍고 또 22년에도 또 44%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의 직장인은 트르키예, 옛날로 말하면 터키죠. 거기가 68%였고요. 가장 높은 지역구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지역으로 52%였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낮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으로 15%였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한국도 높을 것 같은데 한국이 그렇게 상위는 아닌가 보죠? 이게 바로 사실 우리 편견인데요. 저희 다 모여서 한국 진짜 K 직장이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말해서 저는 지금 저도 직장을 한 20년 넘게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최소 1등은 아니더라도 굉장한 상위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평균이 44%인데 우리나라는 40%로 평균 이하더라고요. 직장인 스트레스가.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전 세계 밥벌이는 어디 가나 힘들다. 우리가 저 어제 그젠가 월요일 날 아는 선배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 선배님들이 이제 자기는 한 분은 싱가포르, 한 분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시려고 준비 중이신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외국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데 그때 막 또 한 명이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역이민을 다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미국은 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게 다 다른 나라는 먹고 살만해 보이고 파랑새는 멀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옆에 파랑새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꼭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는 낮았지만 사실 근무 시간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무 시간이 우리나라가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 생각하는데 이것도 약간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일이었던 트르키에는 2021년 기준으로 1,572시간을 일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낮았던 미국은 1,791시간, 우리나라는 1,915시간으로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와 근무 시간 순위가 반대였거든요. 반비례하나요? 예. 튀르키예는 근무 시간이 많은 편도 아닌데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이다. 왜 그럴까요? 이거 관련돼서 저도 약간 찾아봤는데요. 그 몇 년 전에 OECD 조사에 의하면 통근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가 트르키예였고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통근 시간 긴 걸로는 거의 탑스라인에 들거든요. 출퇴근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그렇고 거기다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트르키가 물가가 73%나 올랐어요. 네. 말이 좋아 73% 지금 거의 웬만한 물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교통비가 107%,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통근 시간이 긴데 교통비도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식료품비는 91%, 생활용품비는 82%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 불황에 고물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거리도 엄청 멀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가는데 교통비도 비싸. 뭐 사 먹을 때 가격도 비싸.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고생해도 물가는 오르지 이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그게 농축돼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스트레스 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한국의 직장인들이 세계 평균보다 스트레스가 낮다. 이거는 뭐 놀라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업무 몰입도 조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직장 생활과 업무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직원 몰입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몰입도가 높다는 거는 업무를 의미 있게 보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하고도 사이가 좋고 아주 직장 생활에 나름 해피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그 직장 생활에 몰입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전 세계에 23%로 아쉽게도 10명 중에 2명밖에 몰입하고 있지 못했고요. 우리나라는 12%로 그 평균 17%를 기록한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몰입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외로 유럽도 13%로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그렇게 몰입도 높은 게 아니죠. 그리고 갤럽은
이 몰입도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9%에 달하는 약 8조 8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경 232조 원이 직장인들이 몰입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날아가는 비용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의 몰입도는 뭐 직장인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회사나 기업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그게 다 모이면 국민 경제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국가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좀 고민할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룰루전님 그리고 유진님은 전호겸 교수님 팬이신 것 같아요. 살 빠지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뭐 몸은 찌고 얼굴은 빠지는.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7176님. 다행이네요. 한국의 스트레스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 스트레스가 그나마 살만한 나라군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비 오는 대전입니다. 네, 수도권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샤이닝님 안녕하세요. 살만한 세상 오늘도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꽃마리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방긋 안녕하세요. 귀 쫑긋 잘 듣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고 추리고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7897님 아들이 오늘 대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대학생활 잘 해보자 해주셨네요. 네, 눈부신 대학생활 응원하겠습니다. 7570님 매일 아침 유용한 정보를 주시니까 애청할 수밖에 점점점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4225님 경부고속도로 천안 IC까지 왔어요.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3452님 레미콘 운전기사인데요. 길이 많이 막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비가 오고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퀴즈 한 번 더 고지해 드릴까요? 네, 미국에 비가 내리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넌센스 퀴즈 드렸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첨자에 대해서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몰입도 조사에서 한국이 유럽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근데 동아시아 평균 17%보다는 낮은 12%인데 유럽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몰입하고 있다. 유럽 정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수치를 보면 한국이 굉장히 바닥이라면서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OECD 국가 중에 거의 바닥인데 그럼 한 사람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느냐 이게 노동 생산성인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뭐 그리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고 1등은 독일이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보다도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 경쟁력이 낮으면 이게 전 국가적인 경쟁력을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5명이 일하면 되는 일을 노동 생산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8명, 9명이 일해야 되죠. 그렇죠. 네. 국가 경쟁력 평가 2019년 세계 경제 포럼이 낸 걸 보니까요. 거기서는 또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협력은 132로 꼴찌나 다름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인데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네요. 좀 그것도 고민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서너 명이 일해야 되는 걸 5명, 6명이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경쟁이 안 되겠죠. 예. 업무 몰입도가 낮으면 말이죠, 교수님. 퇴사나 이직 같은 거 고려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제 꿈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 꿈이 없어지거나 그러는데 직장이 되면 다 꿈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어떤 꿈인지 아세요? 무슨 꿈일까요? 퇴사라는 꿈이 다 생기잖아요. 사실 직장 들어가는 그날부터 나 진짜 꼭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퇴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꿈이죠. 대부분 현실이 팍팍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사직서를 품고 다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인 꿈이 이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나 심리적으로 일에 몰입하지 않는 조용한 사직. 이 비몰입 직장인이 전 세계 직장인은 59%, 10명 중에 6명은 조용한 사직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일에 몰입하지 않고. 그렇죠. 조금 더 나은 직장 없을까? 그렇죠. 이직할까? 나 이건 뭐 내가 그죠. 창업을 한번 해봐. 그렇죠. 내가
뭐 이러면서 뒤는 점점점 뭐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료들과 심리적 거리감도 있고 사실 일도 딱 적당하게 하는 건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블라인드 조사에 의하면 2022년 한국 직장인 57,319명 굉장히 많이 조사했죠. 이분에서 여쭤봤더니 2022년에 51%의 직장인이 이직을 시도했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도 절반 이상이 이직을 시도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회사 오너다,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직장의 절반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 이 절반은 일을 건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 걱정이 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갤럽 조사가 맞다고 생각한 게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59% 정도가 조용한 사직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따졌을 때 이 정도 수치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직을 하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진짜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연봉을 더 많이 받을까? 이거 관련된 조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심지어 국가조사인데요. 2021년 통계청 일자리 이동 통계에 의하면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 근로자 중 62%는 임금이 증가했대요. 그 나머지 30% 임금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절반 이상은 이직을 하면은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아예 일을 덜 하고 돈도 덜 받겠다 이런 젊은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HR 테크기업 원티드랩이 조사한 걸 보면 연봉 감소를 감안하고도 지금 주 5일제잖아요. 주 4일제를 선호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렇다 응답이 51%. 그러니까 절반 넘는 직장인들이 내 연봉 좀 적게 받더라도 주 5일 아니라 주 4일 근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연봉을 얼마나 깎아야 되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네. 이거에 보면은 연봉 5% 미만 삭감이 70%로 가장 많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5에서 10%가 20%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연봉을 아무리 많이 깎아도 10%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한 5% 밑으로 한 2, 3%만 깎고 네. 나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 근무제를 하겠다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쉽진 닷새 않죠. 일하는 사람 한다는 사람이 나흘을 일하면 그렇죠. 20%를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5% 정도만 깎는 게 맞다고 70%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극이기 때문에 네. 아까 쭉 이야기한 거 약간 맥이 닿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직장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약간 아직까지는 좀 우리 직장이 조금 근무 시간에 전보다는 타이트함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좀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타이트하지 않은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모든 직장인들은 제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힘들다고 주장을 하지만 덴마크 같은데 4시면 다 퇴근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시까지 일 시키고 원하는 성과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직장인들은 그 4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설렁설렁해서는 그렇죠. 안 되겠죠. 초집중 상태로. 예. 그럼 4시에 퇴근하면은 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러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남의 나라 얘기인데 좀 부럽긴 해요. 근데 이와 반대로 말이죠. N잡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N잡러가 많고 사실 N잡 관련해서 이슈도 많긴 한데요. 근데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가 전 세계 44개국의 MZ세대 2만 3천 명 정도 약 그 대상을 조사한 결과 Z세대, 그러니까 G세대가 46%가 부업을 하고 있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부업을 한 37%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 MZ세대의 10명 중에 3, 4명은 지금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설마 많이 할까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돼서 리서치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오픈 서베이가 리서치 앵커에 연락해서 한 그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 30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이런 N잡, 겸직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네. 심지어 23%는 이미 N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직장인들, 그러니까 MZ세대 직장인들은 한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겸직을 해야 된다. 네. 그냥 겸직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10명 중에 2, 3명은 이미 난 N잡을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2개 이상의 잡을 뛴다. 그게 몸이 버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참 스트레스 받으면 잘 쉴 수는 있을까? 그것도 걱정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엔잡을 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엔잡을 안 하더라도 사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몸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아프더라도 못 쉬는 나라로는 조금 최상위권 나라거든요. 이거 네. 관련돼서 또 조사가 있는데요. 그 OECD에서 국가별 1인당 연간 병가일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2019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가 약 17일 정도였고요. 1년에 쓰는 게. 그리고 캐나다가 약 8일, 미국이 약 7일, 영국은 4일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직장인들이 병가를 쓰는 날짜가 4일보다 적은 모양이죠. 그렇죠. 약 하루였습니다. 정확히는 1.2일. 그러니까 OECD에서 거의 최하위 꼴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적으로 병가로 쉬는 거는 1년에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오스트리아가 아까 분명히 듣기로는 17일이라고 그랬으면 오스트리아보다 우리가 한 15배. 15배, 미국보다 한 6배 정도 건강해서 K 직장인들은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여가지고 1년에 하루 정도밖에 병가를 내는 건 아니겠죠. 네. 사실 이거 보면은 OECD 38개국 국가 중에서 유급병가 보장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유급병가를 받는 근로자가 전체 절반도 안 되고요. 사실 제공하는 데도 사실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 같은 게 거의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슈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적인 것 같지만 또 안정적이지 않은 약간 좀 이중적인 모순적인 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좀 불안정한 고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쓸 때 좀 예. 눈치도 보이고 상대편의 또 직장인 사실 좀 눈치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자기 휴가를 다 쓰고 대부분 병가를 쓰게 제도가 돼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건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시각 11시 46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2539님, 조용한 사직 상태인 거 맞는 것 같아요. K 직장인들 힘들어요. 그렇죠. 해주셨고 7897님,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윗사람이 못하는 일과 또 아래 신입을 가르치는 일까지 도맡아서 하면서도 열심히 다니는 딸이 대견스럽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 우리 모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도 비가 옵니다. 해주셨습니다. 7444님, 주문이 밀려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다들 힘들다는데 저희는 다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 중에 라디오가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계시는군요. 네, 김인설님, 정답 보냅니다. 살만한 세상 좋은 정보 여기에 저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직장에서 말이죠. 아파도 좀 참고 출근해서 일하는 것과 아프면 그냥 푹 쉬는 것. 어떤 것이 회사 쪽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캐나다 콩코르디아 대학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아파도 억지로 출근했다는 사람들이 보통 캐나다 평균 3일 정도 나왔대요. 근데 이렇게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 오히려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상 아프면 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아파서 출근한 직원은 집에서 쉬는 직원에 비해서 약 2배 생산 손실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와가지고 아프니까 주변 사람 눈치 보이고 또 약간 이 감기나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에 손실을 끼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21년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중간 내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약 20% 정도 생산성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생산성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중에 워커홀릭인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에 미친 분들.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게 취업 플랫폼 자코레아가 일중독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면 스스로 직장인의 48%가 자기 스스로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데 이 중에 48%, 이 절반 중에 절반은 자기는 워커홀릭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됐다는 비자발적 워커홀릭이 53%였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워커홀릭이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워커홀릭이 됐다는 사람이 워커홀릭 중에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K 직장인들이 알고 보면은 원치 않는 워커홀릭까지 가면서 네. 이렇게 가정 생활이나 이렇게 가사를 책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OECD 중에서 바닥 수준이니까 말이죠. 한국에서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네. 생산성 높은 나라에 가면은 그냥 중간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외국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데 번아웃도 좀 걱정 문제 아닙니까? 직장 맞습니다. 생활하면서. 워커홀릭도 많고 직장 생활하면 번아웃이 대부분 오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뭐 금열 휴무제도 하고 이랬었는데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옥타가 금요일 휴무제를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토요일 날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 쉬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쉬었는데 그 일을 못 줄이니까 토요일 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면 마음껏 너희 쉬어. 일 열심히 했으면 무제한 휴가제를 했더니 오히려 무제한 휴가제를 했던 직장인들이 일반 휴가보다 더 휴가를 3일 정도? 2, 3일 더 적게 썼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히려 야 쉬어 이러면은 눈치 보이고 더 못 쉬는 거예요. 그 무제한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 휴가제가 무제한 휴가제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서 하는 게 대부분 표피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약간 이런 걸 좀 봐가지고 정책이나 회사에서도 이런 복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일하는 동안에는 정말 집중해서 근무 효율성,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쉬어야 할 때는 당당하게 쉬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호겸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퀴즈 드렸었죠. 미국에 비가 내리면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USB 입니다. USB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 5055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055님. 그동안 여러 번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룬5가 부르는 슈가 들으면서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살만한 세상 영원한 베프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